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수능이 어느덧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무더위에 코로나 재유행까지 겹쳐 더욱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8월은 수능 시험 마무리 학습과 함께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시 모집 지원을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문이과 통합형 수능 2년차를 맞은 올해는 재수생을 비롯한 N수생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수능 시험의 마무리 학습법과 성공적인 대입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정환 대구 진학진로지원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아람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 사립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느덧 수능이 또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이 이제 특별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면 100일 앞 이걸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재유행에 무더위에 지금 여러 가지 공부에 집중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대입 성패를 좌우하는 시기니만큼 이 시점에 어떤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선생님의 조언을 먼저 듣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선생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잘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일이 남은 시점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지금껏 해오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의 결과를 분석을 통해 부족한 과목, 영역을 잘 챙기고 다가오는 8월 31일에 치르는 9월 모의평가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으며 자신감을 챙겨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아람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 수시와 정시 준비 균형을 적절히 맞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는 수시 원서 접수일도 이제 한 달을 남긴 만큼 수시 지원을 위해 투자할 시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재학생들은 수시 전형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과 대학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되고 정시를 염두에 둔 학생들도 수시 지원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학업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해서요. 이게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학령 인구는 감소했지만 시험 치는 학생들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N수생이라고 말하는 재수생 비율이 늘어났다는 네, 그렇습니다. 현상이 있는데요. 김정환 선생님, 지금 N수생 비율이 얼마나 증가했고 이 증가한 N수생 비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6월 모의평가의 경우를 보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의 비율이 작년에 14%에서 올해는 16%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즉 재학생 수는 한 15,000명 줄었으나 졸업생이 한 11,000명 정도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작년에 수능에서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의 비율이 29% 전후였는데 아마 이런 추세라고 하면 올해는 30%의 벽을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들이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수능 시험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준비를 많이 했던 학생들이 그 어려움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죠. 그런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 학과를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수능에 제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작년에 통합형 수능 첫 해로서 보면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학 점수를 잘 받다 보니까 네. 본인이 본래 지원하고자 했던 학교나 학과보다 조금 더 높다는 편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더 위의 대학을 이렇게 교차해서 갔던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본인이 본래 자연계열 학생이었으나 작년에 이제 인문계열로 학교를 조금 더 조절해서 갔는데 다녀보니까 잘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작년에 한번 해봤으니 올해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졸업생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N수생은 재수생, 삼수생의 반수생까지 합친 그렇죠,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이아람 선생님은 지금 이런 이유가 N수생 증가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단장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대학 정원은 이제 그대로인데 이제 재학생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네. 인원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졸업생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또 많이 네.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시 2월 인원까지 한다면 모집 정원의 한 50%에 달하는 인원을 정시에서 또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생들은 자기들이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결에서 김정선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원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효능감을 맛보지 못했으면 네네. 올해는 이런 현상이 없을 텐데 실제로 성공을 많이 했군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네, 그러면 졸업생들이 계속하면. 예, 재학생들보다는 수능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네. 있는 편입니다. 예. 네, 그럼 2023학년도 대입에서 역시 이제 또 수시 정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특징을 한번 본 다음에 수시 정시 대비책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수시 예, 정시. 올해 대입의 경우에는 수시에서 26만 명 정도, 정시에서 7만 5만 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즉 비율로 보면 수시에서 78%, 정시에서 22%를 선발하게 되는데 작년보다 수시가 2% 정도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다시 쪼개서 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시 정시가 6대 4 정도, 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8.5대 1.5 정도로 네. 수도권에서는 정시가, 비수도권에서는 수시를 좀 더 선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이제 대구 경북권을 보게 되면 수시가 88, 정시가 12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수시냐 정시냐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또 세부 전형으로 보면 서울권의 경우에는 수능, 종합, 교과 순으로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권 지역은 교과, 종합, 수능 순으로 많기 때문에 만약 내가 수도권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정시 그리고 종합을 선택할 것이고요. 우리 지역에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교과, 종합, 즉 수시와 정시의 축을 어디 두냐가 본인의 모습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전략은 김정은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전략 수립이 가능한데 이해람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전략 많이 듣고 하는데 수험생 본인이 말이죠. 나는 어디가 유리할 건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야지 선택을 할 텐데 그 중요한 선택의 포인트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이번에 치른 6월 모의평가, 네. 그다음에 8월 30일에 치를 9월 평가의 가채점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수능 점수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수능 점수를 토대로 작년 결과를 비교해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대학별 입시 결과나 대교협 또는 진학지도협의회 등 각 기관별로 제공되는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파악을 해보면 되고요. 이렇게 추론한 정시 가능 대학을 본인의 학생부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거를 가늠해 본다면 수시 정시 전형의 유불리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예를 들면 6월 9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특정 대학이 정시 지원에선 어려운데 네.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는 합격선이 제시되는 학생이라면 네. 이 학생은 수시 전형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고 네. 그 반대의 경우는 정시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수시에서 해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보통 정시를 다시 한번 수능 시험 치고 노려본다고 이전에 보통 전략을 세워왔었는데 이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가 수시를 선택할지 정시를 선택할지 조금 보다 더 선명하게 결정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네, 선명하게 결정하기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것이 한 번에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예측은 되어지지만 네.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수능이 어려웠다 보니까 학생들이 예상했던 것들이 많이 무너져 버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예년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이해람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능으로 나의 위치를 가늠한 다음 그 기준에 따라서 수시가 조금 더 나을 것인지 정시가 좀 더 나을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수능이 괜찮기 때문에 정시로만 간다. 이러기에는 6번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회도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6월 달 모의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왔던 킬러 문항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이 문항이 굉장히 어떻게 사교육을 조장하고 네, 이런 그렇습니다. 비난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걸 킬러 문항은 이제 지양하겠다, 가급적 없애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 6월 모평에서 킬러 문항이 사라졌습니까? 보통 이 킬러 문항이라는 이야기가 보통 수학에서 좀 많이 이야기되는 편이긴 한데요. 네.
예년에 한번 수능에서 수학 문항 중에서 정답률이 1% 미만이 나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변별의 개념보다는 이거 할까 말까라는 고민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수능에서 이런 킬러 문항보다는 조금 더 깊이 푸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요즘에 수능의 추세처럼 3점이나 4점 문항의 난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풀이가 좀 더 길어지고 내용을 자세히 알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남은 기간 우리 학생들이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챙겨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킬러 문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어려운 문제는 배제하고 나머지로 등급을 가지겠다는 학생들도 간혹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꾸준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국어나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어가 지난 수능에서 보면 지문이 짧아지고 문항과 선지가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6월 모의평가도 지난 수능과 비슷한 추세라고 생각을 하면 지문을 읽고 그리고 각 문항에서 의미하는 바를 체크하는 경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영어의 경우에는 작년과 좀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준비하는 대로 잘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올 수능에는 킬러 문항이 정말 아예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평가원에서 2, 3년 정도 수능의 문제를 보면 예전처럼 손을 대지 못할 만큼의 네. 그런 어려운 문제는 좀 사라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년째 이제 경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설마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마다 시험 치고 난 뒤에는 결과를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네네.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말도 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네. 그 교육과정평가 원장님 항상 출제 끝나고 나오셔가지고 성실히 공부한 학생은 다 풀 수 있는 문제 낸다는데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풀기도 어렵고 그래서 본인들은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사실은 킬러 문항에 준하는 문제가 나와버리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9월 모평, 6월 모평 두 번 다 이런 킬러 문항이 안 나오다가 막상 출제 들어갔는데 킬러 문항을 애들이 접하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학생들은 킬러 문항이 아예 없어지면 변별력이 오히려 또 없어지지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하람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킬러 문항으로 변별을 가져왔던 친구들은 극소수의 하나라고 네. 생각됩니다. 네. 지금의 난이도로서도 충분히 지금 변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렇게 뭐 정답률이 1% 내외의 문제들은 지양돼야 된다고 네.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9월 모평도 곧 있을 예정인데 9월 모평인데 올해는 9월에 치러지지 않는다면서요? 네, 8월에 치릅니다. 네, 8월 말 마지막 날 치러진다고 들었는데요. 9월 모평이 다가오고 수험생들은 6월 모평 결과, 9월 모평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이 어쨌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자기가 손에 쥔 데이터는 그거밖에 없을 텐데 네. 이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이하람 선생님 말씀을 좀 주실까요? 예, 예. 아무래도 6월, 9월 모의평가는 11월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다는 점, 그다음에 졸업생도 함께 시험을 본다는 점에서 자신의 실제 수능 점수를 가장 예측하기 쉬운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너무 후하게 자신한테 내가 시험을 잘 볼 것이다 라기보다는 이 점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자신한테 냉정하게 그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선을 이 가채점을 결과로 가늠을 한 뒤에 실제 수시 지원에서는 이거보다 비슷한 수준이거나 좀 더 상향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능 성적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면 본인의 취약점이 분명히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생각해 볼 적에는 네네. 본인의 점수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지만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판단할 때는 조금의 희망을 섞어서 약간 더 높은 네네. 정시 합격선보다 높은 대학에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 네네. 네. 뭐 전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네. 네. 그렇지만 네. 6월 모평, 9월 모평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냉정해져야 된다. 그렇죠. 네, 수능은 맞습니다. 또 다르기 때문에 현실과 뭐 이상이 다른 것처럼 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그 6월, 9월 모평이 이 수능 점수의 그 점수로 이어지는 게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뒤집어지거나 올라가는 학생들이 많이 발견됩니까? 뭐 다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유지가 되긴 하지만 학생들에 따라서 지금부터 남은 기간에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리고 시험장이라는 그 현장에서의 긴장감은 치러보진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점수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점수가 또 같이 함께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올해 지난해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계열별로 유불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전히 지원할 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김정은 선생님부터 먼저 한번 말씀 주실까요? 결국은 이제 수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국어에서는 그 선택 과목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수학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표준 점수, 등급이 달라졌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동일한 점수를 받더라도 공통 과목의 점수를 얼마를 받느냐, 그리고 선택 과목을 얼마를 받느냐, 그리고 어떤 선택 과목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 수능에서 조금 쉽게 예측 가능했다고 하면 지금은 예측이 조금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좀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한 학생보다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의 성적이 좀 더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유불리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평가원에서는 공통 과목의 점수를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해서 이 차이를 보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기본적인 차이가 크다 보니까 노력하는 만큼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를 이 선생님, 이 네. 문제를 얘기를 하면 구조적인 문제. 지금 김정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적분을 많이 선택한 이과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있으신 것 같고, 네네네. 또 어떤 선생님들은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과로 다 가버렸다. 네네.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와서 선택을 할 때 이과를 선택한 학생과 문과를 선택하는 학생의 원래의 성적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것이지 구조적인 설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선생님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정 절차를 거쳐서 환산되는 절차를 보게 되면 선택 과목별로 공통 점수의 표준 점수를 조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 조정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네. 현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문제겠지만 지금 이제 이게 계열별 유불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정시 지원에서 우리 이과 계열 학생들이 이제 문과 계열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되어진다고 봅니다. 네. 계열별로 유불리 문제가 있으니까 선택 과목을 지금 보니까 지금 내가 선택한 과목은 이대로 가다가는 좋은 점수 받기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변경을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아, 예. 수능 시점이 이제 한 석 달여 남았죠. 이 시기에 선택 과목별 유불리를 따져서 지금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선택 과목을 바꾸는 것보다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죠.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의 그 학습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통 과목과 그리고 현재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지금 바꾸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네, 있다. 네. 사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일 수 있다는 그게 쪽인데 제일 좋은 전략이죠. 김정은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확률과 통과 미적분의 성격이 다릅니다. 학습량도 미적분이 2배, 3배쯤 되기 때문에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 바꾸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현재 본인이 가진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조금 더 그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합형 수능이 정시에 있어서 이 이과가 문과로 대거 침공하는 현상 이런 걸 보여줬는데요. 올해는 이과 학생들이 이 우위 성적을 바탕으로 기존의 정시 말고 수시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요, 김정은 단장님? 아마 그 수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수능 체제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를 옮겼을 때 합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처럼 단순하게 교과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수능 체제가 있다고 하면 현재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수학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탐구에서 사회나 과학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열려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학교의 경우에 내가 내신 성적이 일부 된다고 했을 때 수능 최적을 조금 더 내가 높여서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좀 도전할 수 있겠지만 수시에서는 뭐 우리가 우려는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본 게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하람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대부분 단장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은 아무래도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적다고 생각되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서울 주요대학 발표 자료를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합격선이 그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더 좋았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충분히 동급 대학일 때 자연계열 학생들이 문과로 지원했을 때는 합격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수시에서의 문과 침공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통합형 수능으로 치러지면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참 묘해서요. 이게 위에서 좋은 등급을 가져가 버리게 되면 수험생들이 나중에 지원했던 대학의 수시에 지원했던 것들도 합격을 하는 선에 충분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 맞습니다. 이 고민들은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네. 심해지고 있는데 수험생들이 이런 고민들, 지금 최저학력 문제 때문에 기준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수시에 합격한 것들을 여전히 살려가지고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될지 두 분 선생님께 먼저 김정은 선생님 말씀 주실까요? 작년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국영수가 다 어렵다 보니까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수능 체제를 낮춘 학교들도 일부 있습니다. 또 경북대학교처럼 3개 합 기준에서 2개 합 기준으로 바꾸기도 했기 때문에 조건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3개 합, 2개 합에 따라서 수학에서 본인이 커버가 가능하다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국어나 영어, 탐구에서 체제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이 3개 합에서 2개 합으로 바뀐 기본적인 도입 취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수시의 원래 취지가 손상되는 걸 막아보자는 어떤 그런 취지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하람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 재학생들의 수능 학업 역량이 졸업생들에 비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좀 많이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단장님처럼 그 2개 합, 3개 합 정도의 영역을 축소해서 이렇게 수능 체제를 이제 그 적용하기 때문에 영어 같은 과목들을 이제 전략 과목으로 네. 선택을 해서 자신이 잘 성적을 취득하기 좋은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급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 취득이 가장 용이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상황에 맞춰서 영역별로 안배를 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최대한 점수를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면 영어가 절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선에 조금 왔다 갔다 하면 영어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면 일단 다른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영어를 전략적으로 한번 잘 고민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네. 구체적인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 여기저기서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현장에서도
혹시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그 문과 쪽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이과반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문과반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 많이 불리한데 이런 얘기 실제로 하시나요? 네. 뭐 수시에서 무조건 붙여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거의 문과는 고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아예 문과를 선택해서 문과반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일종의 낙인 효과까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부 못한 애들 모여 있는 데다 저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작년에 이제 이과 침공, 이과에서 문과 침공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뭐 올해 대학별로 발표된 성적들을 보더라도 그 차이가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부모님들 오셔가지고 문이과 선택할 때 선생님 우리 애가 문과 가면 대학 가기 힘들다는데요.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바뀐 교육 과정이 우리 전통적인 기준의 문과, 이과를 구분하는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네. 문과, 이과를 구분해서 문과가 불리하다라고. 문과 이과를 구분하는 이 버릇은 이제 버릴 때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문과 이과는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체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쪽 하고 싶다고 되는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입제도를 조금 구조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시면서 재현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정은 단장님 먼저 하실까요? 예,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후회제이기 때문에 또 제도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그 국어나 수학 그리고 각각의 점수에 대한 성적의 분포가 이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것이다라고 전부 다 예상을 해서 추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평가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평가원에서 그런 것들을 공개했을 때 과목별 유불리가 드러날까 또 그게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아마 고민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자기의 위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려면 그 정도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해람 선생님 제안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뭐 현실적이진 않지만 수능 점수를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서열화하는 방식의 대입 구조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뭐 공정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능을 절대평가 또는 자격고사화로 전환하고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이 수능의 결과를 보조 자료로 좀 활용하면 이런 유불리 문제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큰 해봅니다. 틀에서 변화가 좀 네.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다 좋은데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데 수시와 정시 정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다음 달부터 수시 원서 접수 시작됩니다. 김정은 선생님, 수시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지 가장 좋을까요? 뭐 일단 우리 6월 모의평가 성적이랑 8월 31일 치르는 9월 모의평가 성적을 토대로 뭐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시의 위치를 판단하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어느 정도의 정시에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 수시에서 내가 만약 내신 성적이 괜찮다고 하면 교과 전형 위주로 내신은 조금 약하지만 학생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교과외 활동이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종합 전형으로 그거 둘 다 많이 힘들다고 하면 논술 전형 등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수시를 이제 6회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 정시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는 친구라고 하면 수시에서 2개 혹은 뭐 많으면 3개 정도를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뭐 편히 그렇으면 다 떨어지는 좀 일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3장 정도를 본인이 희망하는 혹은 조금 본인이 현재 위치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의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해람 선생님께는 다른 측면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수시 지원할 때 네. 공부를 좀 내가 좀 지금 생각하는 학교가 있다. 그런데 흔히 말을 할 때 이렇게 잡혀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을 못 하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다른 여러 조금 자기 생각보다 어쩌면 지금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잘 나올 것 같다고 기대하는 학생들은 수시 쓸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그런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김정은 선생님은 다 날려버리지는 않는 전략을 쓴다. 그러니까 수시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그래야 되지만
수능 성적에 기대를 하고 좀 좋은 학교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어떤 팁을 주시고 싶어요? 예. 그 대학별 고사가 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대학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역대학의 경북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후에 또 실시가 되거든요. 자, 그런 친구라면 수시 지원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수능의 성적을 보고 내가 면접에 응하느냐, 시험에 응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예, 수능 결과를 보고 응시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수능 점수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을 위주로 대학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지원 한두 개는 끼워놓고 대비를 해두면 수능 점수 가채점을 해보고 네.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험생을 두신 학부형들도 잘 모르시고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대학에서 선발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시는데 일반적으로 대학에 여러 가지 교과 전형, 그러니까 선발 전형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잘 모르세요. 네, 맞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뭔지, 학생부 종합이 뭔지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설명을 잠깐 해주시고 학생부 교과 전형 인원이 지난해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여기에 지원하려고 하는 수험생들은 어떤 준비가 집중적으로 필요한지 이하람 선생님 먼저 말씀 좀 주실까요? 예,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학생부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내신이죠. 네. 내신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약 14만 8천 명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천 명 정도 증가해서 네. 전체 한 15만 4천 명 정도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나뉘는데요. 학생부 100%로만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으로만 선발하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대학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전형을 지원한 친구들은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됩니다. 또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학생부 교과 단계형으로 뽑아서 이후에 한 3배수, 5배수 뽑은 이후에 면접 평가 요소를 추가해서 선발하는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무엇보다도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하지만 대부분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비슷한 교과 성적대 학생들로 지원자다 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면접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1단계 합격생이라면 대학별 면접고사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른바 이 학교 생활하면서 내신 성적을 위주로 하는데 최저 학력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좀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 정도 내신 성적은 몇 %면 이 학교에 교과 전형으로 가볼 만하다라고 신청 원서를 내기 때문에 네. 1차 3배수에 합격한 학생들은 그 성적 자체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면접밖에 안 남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거는 수능 치고 난 뒤에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네, 일단은 대학별로 일정은 다르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수능 준비 열심히 하고 면접 준비를 이후에 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또 다른 수시 전형 중에 논술하고 이제 자기소개서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좀 이따가 짚어보겠지만 김정은 선생님 논술과 자기소개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수능 전에 응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능 이후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일단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논술의 경우에도 인문의 경우에는 통합형 논술 혹은 영어 논술, 통합형 논술 플러스 수리 논술인 학교도 있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리 논술 혹은 수리 논술 플러스 과학 논술인 학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쯤이면 본인의 논술 성향에 맞춰서 준비가 되었겠지만 네. 혹시라도 이제서야 논술을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각 대학별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 전년도의 기출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내용이랑 그다음에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각 대학들마다 모의 논술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문제라든지 해설 강의가 홈페이지에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자연계를 응시하는 학생의 경우 그 논술의 시험 범위가 미적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와 시험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수능 최저가 3기압에서 2기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부. 수능 시험 치기 이전에 치는가 수능 이후에 치는가의 여부. 이렇게 1차로 구분을 하고 난 뒤에 그 학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이 논술의 타입을 네네. 연구를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현실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면 네. 나는 내신이 우리 학교가 내신이 워낙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내신 받기가 너무 힘든 학교다. 그래서 다 접고 수시는 내신으로 가는 수시는 다 접고 육론 네. 논술로 6개를 가겠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논술의 타입이 너무 달라가지고 네. 한두 군데 정도 대비하는 것도 사실은 쉬워 보이지가 않는데 네, 맞습니다. 6개 논술이나 논술을 한 3개 이상을 쓰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전략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육론술이라고 보통 이야기 네.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뭐 교과나 학생부 종합을 위한 교과외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육론술 6개를 다 준비하는 게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타입이 다 다르고 또 좀 성향이 있지만 조금 더 네. 6개 중에서 한 2-3개를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6개 다 준비를 하다 보면 네. 결국 수능 최저가 없는 것을 다 쓰지는 못할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 수능 최저라는 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능 최저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수능 준비를 해야 되고 논술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정환 선생님 이렇게 굉장히 난감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학생들이 꽤나 많군요. 육론 가는 학생들이. 이하람 선생님도 주변에서 흔히 보시나 봐요? 예, 뭐 제가 소속된 학교가 네.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육론을 준비하려고 하면 대학 수준별로 유형별로 좀 비슷한 그룹끼리 묶어서 네. 비슷한 학교끼리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혀 유형이 다른 학교들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준비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룹별로 모아보는 것이 네. 그나마 예, 이해는 합니다.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서 오죽하면 육론을 가겠습니까만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그건 너무 복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게 자기소개서인데요.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완전 폐지가 내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이제 올해가 마지막 사용되는 것인데 여러 제약 조건들도 굉장히 많이 도입돼서 자기소개서를 읽고 이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정보가 거의 뭐 있으나마나 정보 외에는 남아 있는 게 없다는 또 일선의 평가도 있습니다. 선발할 때는 그게 또 힘든 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시에서 면접도 중요하고 아직까지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짧게 자기소개서 어떤 점 주로 어필을 해야 되고 그다음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뭐 교과 전형 말씀하실 때도 선생님 그 면접이 중요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면접은 또 어떤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 선생님 먼저 말씀 좀 주실까요? 자기소개서 먼저 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저기 자기소개서에는 기재를 하게 되면 불합격 처리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걸 잘 좀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고 자기소개서는 글을 잘 쓰려는 것보다는 본인의 역량을 어떻게 잘 드러내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네. 문항별로 뭐 구성으로 보게 되면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한 동기, 과정, 결과 또 확장의 프로세스를 틀로 해서 글을 전개해 나가는 네.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항별로 내용을 전개할 때는 본인이 던지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은 두 갈식으로 좀 작성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문체는 짧고 담담하게 간결하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매우 이런 수식으로 내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는 글을 잘 쓰는 것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글이다. 여기에 자기의 역량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짧고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면접 얘기도 네, 네.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면접의 중요성은 뭐 실질적인 비중은 점점 올라온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크게 학생부 기반 면접하고 지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면접 대비를 위해서는 학생부 기반한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생부를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본인 지나온 일들을 잘 인지하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했던 활동이나 아니면 굉장히 자기한테 의미 있었던 활동에 대해서는 뭐 활동을 한 계기,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네. 친구들끼리도 좋고 뭐 부모님만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을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많이 치러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던 선행 영향 평가 보고서에 그 기출 문제들이 실려 있습니다. 네. 이 제시문 문제는 문제를 풀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 문제를 읽어보고 자신의 의견을 교수님 앞에서 논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형별로 대학별로 이 선행학습 평가 보고서를 활용해서 이를 토대로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이 자기소개서나 이런 내용들을 쓰면서 교수님들이 이거 정말 다 읽을까 하는데 다 읽어봅니다. 네네. 그래서 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읽겠어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다 읽어보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시 평가할 때도 모든 내용을 거의 다 체크를 하면서 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면접 중요성 이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단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죠. 뭐 아까 우리 이해라 문제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비슷한 것 같고 면접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보니 이제 확인하고 싶고 이 내용이 궁금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학생부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학생부를 잘 천천히 읽어보면서 내가 만약 평가자라고 하면 내 학생부에 무엇이 궁금할까? 이런 걸 정말 했을까라는 싶은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제시문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교과 역량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교과 내용도 충분히 추가해서 같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수능 점수를 받아들고 수능 점수가 전략을 세워줍니다. 이거는 전략을 따로 할 것도 없습니다만 정시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김정환 단장님 먼저 말씀 좀 주시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모의평가나 8월 31일 치르는 9월 모의평가에서 본인이 계속 힘들어하는 부분 혹은 본인이 계속 실수하거나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실수가 아니라 실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걸 챙기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수능의 경우에는 아침에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긴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본인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건강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100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힘을 내야 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잘 챙겨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스포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하람 선생님.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영역별 학습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취약 영역 집중적으로 보완하다가 내가 자신 있었던 과목도 뭐 실전 감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영역에 시간을 더 할애하더라도 자신 있는 영역도 매일 꾸준히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따라서 남은 기간 생각해야 될 게 다를 것 같은데 상중하로 나눈다면 어떤 팁을 주시고 싶으신지 단장님. 네. 상위권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보통 4점짜리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수도 있고 아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본인이 부족한 걸 채워야 될 것 같고요. 중위권은 욕심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세우기보다는 지금 하는 것들을 차근하게 잘 만들어가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살을 붙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점수를 어떡하지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EBS 연계되어 있는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의 문제들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본인 영역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하람 선생님께는 제가 영역별로 과목별로 어떤 마무리 준비가 필요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저는 수학이지만 그래서 국어 영역에서부터 말씀을 네. 드리자면 이제 국어 영역은 최근 이제 지문이 길어지고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지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EBS 교재, 수능 기출 문제, 뭐 모의 평가 이걸 활용해서 꾸준하게 두세 지문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을 골라내는 훈련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문계열 학생들은 과학 지문, 비문학 작품을 어려워하거든요. 또 반대로 자연계열 학생들은 경제 지문을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본인이 약한 영역의 지문들만 모아서 푸는 연습들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듣기, 어휘, 독해를 골고루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감이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네. 그래서 듣기와 단어 같은 경우에는 별도 시간을 내는 것보다는 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독해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EBS 연기 교재, 뭐 기출 문제,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본인이 감을 꾸준하게 네.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이하람 선생님께서 국어 영어 영역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김정환 단장님께 수학과 탐구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공통 과목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통 과목의 비중이 큰 거죠. 그래서 공통 과목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 과목에 맞게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탐구의 경우에는 보통 두 개를 다 준비를 한 친구들도 있고 막 간혹가다 이제 하나만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탐구라는 것이 문항을 조금만 틀려도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두 개를 다 하나하나 챙겨서 본인의 역량을 다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안 남은 100일 정도 남은 수험생들에게 끝으로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 들으면서 오늘 토론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 단장님. 지금까지 긴 레이스를 달려오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남은 100일 기간 학업에 매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건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 많이 힘들고 지칠 때이기 때문에 건강을 잘 챙겨서 끝까지 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을 새로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을 잘 되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챙겨가는 것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9월 수시 원서 접수 후에는 수능이 조금 더 필요한 학생들은 수능 준비에 매진하고, 또 수시에 조금 더 필요한 학생들은 남은 대학별고사, 논술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것들을 통해서 꼭 본인이 원하는 소개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잘 해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하람 선생님. 예, 긴 대입의 여정 중에서 지금 시기는 누구나 불안한 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 누가 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안정감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입의 성패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계획한 만큼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건강 관리를 통해서 좋은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앞으로 있을 수능, 대학별고사에 임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 김정환 대구 진학진로지원단장 그리고 이하람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 사립대표 두 분 모시고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과 대입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설치 문제로 그리고 연이어 교육부는 만 5살 조기 입학 건으로 나라를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논란들의 전개 과정을 볼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당사자들과의 소통 부족입니다. 최일선에서 이 정책을 집행할 일선 교육청과 학부모들은 뒤로하고 대통령과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야말로 뚝딱하고 떨어진 정책으로 보입니다. 국민과 소통을 잘해보겠다고 대통령실도 옮기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기도 했지만 정작 필요한 소통은 없어 보입니다.
소통은 대화를 넘어 말을 통해서 서로 막힌 것을 뚫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돌아서는 것을 소통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이라는 형식의 말하기를 하면 할수록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물며 설득도 이럴진데 전달의 방식이 일방적 추진과 명령에 가깝다면 소통은 이미 물 건너간 일입니다. 결정은 대통령이 하고 국민은 설득의 대상이거나 혹은 결정된 정책 실행 대상으로 보는 그런 한심한 시절은 지나갔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